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도 간밤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거든요. 오늘장에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미증시 급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움직임, 게다가 또 우리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엔 좀 어떨지 김 이사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월요일에도 이제 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언급드렸지만 미국채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뭐 큰일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4.5 정도 부근에서 항상 뭔가 턱턱 막혀있던 미국채 금리가 4.5에서 안착해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건 어제, 그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죠.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어가면 시장이 약간 긴장하다가 장중 다시 되돌리면서 안정된 모습을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4.5 이상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레벨 상승한다면 이건 시장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무너졌습니까? 고밸류 종목군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제일 위험한 건 미국 증시고 미국 증시에서 또 고밸류 종목군들이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또 오히려 방어주 같은 종목군들은 잘 버티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다우지수 내에서 특정 종목의 이제 급락으로 인해서 여전히 다우지수가 흔들리는 듯 보입니다만 다우지수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은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술주 영역에서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어서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미국의 기술주 그것도 고밸류 종목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30년물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30년물이 결국 10년물이 지표물이니까 연동할 수밖에 없는데 30년물은 뭐와 연동돼 있습니까? 모기지와 연동돼 있거든요. 그 생각. 이게 모기지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미국의 소비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와 관련된 소위 리파이낸싱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결국 이 부분도 미국의 소비를 장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30년물 자체가 일단 좀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단 고밸류 종목군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경우 이 모기지 금리 확대에 따른 미국 소비라든지 주택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결론은 아직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느낄 만큼의 변동성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뭔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밸류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약간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한 노란불 정도 이상 징후는 나타났는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고 여기에서 더 악화된다면은 분명히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이사님이 거의 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모기지에 대한 충격파는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은 국내하고 다르게 모기지라고 하면 어감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렇게 있는 쪽에서 주택이 조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고정금리가 상당히 많고요. 아무래도 그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융사태 때 아시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한 17년 전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주택 경기들이 좀 낮습니다. 물론 상업용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를 30년물 국채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좀 판단되는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압박이 있다는 것은 역시나 이제 성장주 중심
고평가 중심의 종목들의 단기 충격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은 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매해 매월 뭐 나오는 이슈고요. 그 원인이 좀 무엇일까 여기 먼저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대응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시 관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결코 좋지는 않고 주식시장으로 직접적인 타겟팅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3대 신용평가사 마지막에 이제 뭐 무디스가 한 획을 그었나요? 마지막 점을 찍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피치였나요? 이렇게 S&P, 피치, 무디스까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했던 부분은 압박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나 그리고 전일 밤에 나온 내용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죠. 이것은 사실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해요. 그 트럼프의 기본 취지는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그 감세안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규모가 맞느냐라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 좀 안 맞다라는 게 금리 인하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관세도 때리죠. 물론 유예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감세 정책도 펼치죠. 사실은 그 감세 정책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 조금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법인의 그 기업의 이익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국채를 먼저 선행적으로 건들면서 충격파가 좀 있다는 거. 결국은 딱 한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재정 적자가 가속화된다는 부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을 바라볼 때 주변국 내지는 주변의 시선이 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한 문장으로 딱 해결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 못하구나. 그러면 예전처럼 되돌려야 되겠죠. 결국은 미국의 숙제인 것 같고요. 국내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연동관계가 중요한 측면인데 오늘 약간 긴장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의 차트 모습 좀 보시죠. 나스닥 현물 모습인데 사실 뭐 어제의 조정은요.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그냥 뭐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미국 시장이 뭐 고점까지 현물 기준으로 이제 19,000포인트까지 잘 올라왔고 마지막에 18,000원에서 뛸 때 갭상승도 좀 했고 위로 더 이상 좀 뻗어가지 못하는 제한적 모습이니까 약간 횡보세지 않겠습니까? 박스권에 하단과 상단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때 이제 이슈가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한 번의 충격파가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체감 지수가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이러한 측면이거든요. 네. 결국 오늘 어떤 그 섹터들이 움직일지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미국과의 연동 관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 이사님, 지금은 많이 걱정할 필요는 아닌데 여기서 더 심화되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뭐 10년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의 충격파는 불가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뭐 전고점이 5%대였고 5%대에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한 4.7, 4.8 이 정도까지 뭐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뭐 속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미국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시장인데 이걸 이제 뭐 중국이 별로 안 사고 일본도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스러운 모습이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에 가서 광을 팔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를 받고 왔는데 이쪽 국부 펀드 쪽에서 그 국채의 추가적인 발행 물량, 특히 올해부터는 이 롤링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주지 않으면 물량 기준으로도 약간 상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가격이 더 싸질 것 같은데 달러도 더 약해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시각이 들면 미국 국채는 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과 은행과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이 사면서 버텨주는 시장인데 이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 크게 보면 달러 시스템 자체 하나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7, 4.8 이 정도 라인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붕괴되는 수순으로 가면 채권 선물 쪽이라든지 채권과 연계된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펀드들 쪽에서
손절 물량이라든지 반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보다는 그 밑단 정도에서의 급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지난번 만약에 이제 그렇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작년 8월에 있었던 엔캐리와는 더 큰 그런 변동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긴장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은 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다음에 FOMC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이 놔두도록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완만하게 올라가는 4.7, 4.8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급등하면서 4.7, 4.8을 돌파하는 그런 급변동성이 나타날 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게 뭐 하루에 뭐 10bp, 20bp 올라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 말 그대로 미국의 변화하는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건 시장의 영향은 적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급격하게 움직인다면 그건 문제고, 그 레벨은 한 4.7에서 4.8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30년물은 거의 5.5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하는 모기지는 7%, 8%가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미국 국민도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 금리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전 고점 수준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4.8% 후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다. 급격한 변화는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 오늘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측면이죠. 국내 증시의 연동 관계. 우리가 이제 거시 관점을 다루는 것은 너무도 주식시장에서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주식을 할 때 좀 이렇게 체감은 떨어지는 측면이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주식의 뭐 본질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상 관세 유예 이후에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좀 다 같이 섹터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5월 15일 기준으로 약간 변화되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조선방상 쪽으로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일 있었죠. 뭐 골든돔 이슈도 있었고 조선 이슈도 있었지만 이쪽으로 다시 조금 한번 시속 게임이 우위로 가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조선방산의 개별 이슈가 있어서 우위로 가는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인가? 약간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이런 우려가 있었을 때 어떤 평들이 많았습니까? 국내 증시 강하게 사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변함없습니다. 국내 증시 강하게 바이앤홀드 해야 되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 고비 못 넘어가면 2분기 망친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연동관계로 커플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고뇌를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좀 다음 주부터 뭐 약간 소스를 먼저 드린다면 힌트를, 그 데일리로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섹터와 이런 종목들을 캐칭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개편 스포일러 하신 거예요? 네, 뭐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조금 한 이틀 정도 남았으니까 네. 연구를 좀 해봤겠죠. 오늘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미국 시장에는 국채 충격파가 좀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이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연동관계라만 이렇게 본다면 어제 그나마 좀 버텼던 쪽, 네. 굳이 어딜까? 굳이 찾아본다면 원전 쪽이었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GE 버너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말고는 거의 버티지 못하고 다 망가졌어요, 어제. 그래서 뭐 양자 쪽도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U스케일 파워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 대비 이 종목 괜찮았죠, 사실상.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15불대부터서 잘 밀고 올라왔고 어제도 양봉 마감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뭐 양자 쪽 이따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등락 과정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국내 이제 연동 관계를 조금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굉장히 좀 난해한 국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좀 가치주로 다시 회귀를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뇌가 좀 묻어나는 오늘 하루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은 뭐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감당 못할 정도의 변동성으로 갈 것이냐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환율이 우리와 뭐 미국이 어느 정도 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1,37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그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는 뭐냐면 G7 회담에서는 환율과 관련돼서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는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들의 그 레토릭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그럼 따로 가서 우리가 스스로 원화 올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환율의 움직임이 일정 부분 방어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뭐 기관들을 포함해서 일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오늘 뭐 급등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큰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우리 증시는 여전히 많이 싸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만 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비싼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의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는 우리 시장이 뭐 조정을 받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히려 장중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국제금리 급등은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또 이슈를 하나 고르자면은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신고가를 쓰고 있는 금융주와 건설 섹터의 조용한 랠리 이 부분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좀 전에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가치주 위주로 갈 것 같다. 김민주 전문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사님 얘기해 주셨던 이 원화 절상 요구와 관련돼서도 원화 절상 요구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수혜주로 분류되는 금융이나 건설 쪽은 그러면 좀 다시 또 다른 시각 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김민주 전문가님은 이 두 개의 섹터의 최근의 강세 배경에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요?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돌직구로 뒤에 기관의 수급이 좀 있다. 수급 요인으로 네, 보시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건설주나 가치주들이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융주는 좀 예외인 것 같고요. 네.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매집해 가야 되겠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봤고요. 뭐 좀 장기 투자 성향을 띠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정도를 샀다면 성공 전략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현대건설 주가는 무섭고 그 다음에 뒤에 뭐 GS건설도 좀 따라 올라왔어요. 상당히 GS건설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15,000원부터 뭐 2만 원대까지 좀 솟아 올랐고 그래도 좀 빠질만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낙폭과대에서 좀 샀던 부분들은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주류가 될 것인가?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에 던져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죠. 내가 금융지주나 건설 종목들을 샀을 때 수익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 뭐 대외변수나 매크로변수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뭐 우리가 시간과 기간 투자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금융 관련된 섹터들은 사실상 뭐 금리 이슈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뭐 한국은 계속 금리 인하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이 밸류업 지수가 약간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 한 1, 2년 전이죠. 수혜를 분명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자 마진이 어쨌든 고금리 국면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 호실적 나왔던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향후 금리 부분만 보자면 물음표입니다. 과연 지금 금융 관련주를 사는 게 맞느냐? 2020년 경에도 제가 은행주들 그 거의 뭐 제로금리하고 저금리로 갔을 때 좀 적금 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성공 전략으로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밸류업을 본다면, 밸류업 지수를 본다면 사는 게 맞죠. 최근에 하나금융 지주의 모습인데 지난번에 낙폭과대에 빠졌던 52,000원까지 내려갔는데 67,000원까지 바로 올라왔고요. 최근에 또 한국금융지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뭐 완전 수직 상승이에요. 네, 65,000원부터 거의 10만원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소문 없는 종목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뒤에 뭐 기관 수급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지칭을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올라가는 부분은 맞는데 저는 이것이 호실적으로도 이미 반영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지금 우리가 이 금융지주사 공략할 때는 내가 정말 밸류업 지수를 보면서 저평가됐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건설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원전 기대감이 좀 쏘아 올리면서 이 건설주들이 좀 저평가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좀 사야 된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훈풍인 것이냐? 오늘 다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전혀 아니죠. 지금 뭐 유치권 행사된 건물부터 시작해서 국내 내수 건설은 볼 게 없고요. 그 지식재산권 센터인가요? 지적재산권. 그 지식산업센터. 네. 지식산업센터. 예. 그렇죠. 지식산업센터. 그 건물들은 지금 이렇게 오면서도 봤는데, 그 뭔가요, 지금? 거의 뭐. 비어있는 데 많아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결국 건설 섹터로 이어진다고 보면 아직은 설익은 감자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뭐 정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금융주 관련주는 정말 밸류업에 따른 저평가 해소 국면에서 내가 얼마만큼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갈 것이냐 첫 번째이고요. 건설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의 정부 의지 이런 부분 그리고 둘 다 여러분들 경기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순이자 마진 뭐 이런 거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접근해야 되는 섹터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과 건설 섹터 지금 뭐 따라 붙는다거나 이런 쪽 의견 전혀 아니신 거죠, 그럼? 네, 저는 뭐 사실상 따라 붙었을 때 뭐 한두 달 수익 매매로 1분기 이렇게 안에 정말로 도드라진 수익화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두 섹터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이시고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은 원전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플러스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업종 모두 건설 업종은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시리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풀 수 있는 제재는 단숨에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시리아는 13년 내전한 국가고요. 국민의 400만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국가거든요. 그래요. 미국이 모든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동 수요하면 뭐 사우디, UAE 다 이런 국가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제 이란 벨트, 시아파 벨트라고 해서 이란에서 시리아, 레바논으로 쭉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그 시아파 벨트가 시리아가 이번에 미국과 사우디와 손을 잡음으로써 이미 깨진 거죠. 왜냐하면 그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원래 위에만 그 시아파 알라위라고 하는 이상한 시아파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밑에 국민들은 대부분 다 수니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튀르키예가 도와줘서 반군이 이겼고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가 이번에 도와줘서 대통령끼리 만나게 했으니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폐허밖에 남지 않은 시리아의 재건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리아 재건 수요라.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사우디, UAE 이런 지역들은 다 누가 잡고 있느냐?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아니고요? 중국의 건설사들이 지금 사우디나 이런 쪽에 엄청난 물량을 많이 받아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석유화학 플랜트 등 여러 가지 플랜트에 다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시리아에서 뭔가 새롭게 만들 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건설이 원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축 수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가 빨리 출범해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뭔가 베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미국의 건설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재건 수요 같은 것들을 하려면 유럽은 아직도 시리아랑 좀 뭔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이제 그 이전 정부, 독재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시리아 제재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럽은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 재건 수요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따지고 보면 옛날로 따지면 뭐 러시아, 뭐 중국밖에 없었는데 지금 판이 바뀌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시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 중동 수요를 생각해 볼 때 과거에는 우리가 사우디, UAE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리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 그 다음에 또 조금만 가면 지중해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중요 넓은 국가를 하나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그 제2도시로 이어지는 그 개발 수요는 꽤 생각보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쪽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홍해를 개발하고 있는 사우디 2030과도
벨트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뭐 그건 좀 먼 얘기니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는 다 최근에 너무 신고가를 왔습니다.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다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홀딩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대표 종목은 현대건설과 미래에셋증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일단 무너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중심축으로 보시면서 이 두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내에서의 약간의 뭐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LS증권입니다. 정책 밟았는 시장. 하나증권은 전기전자 섹터 리포트고요. 어제 덕산네오룩스 급등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 덕산네오룩스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이사님. 네. 자, 일단 첫 번째 전기전자는 다 아시다시피 주가가 꽤 무겁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를 포함해서 주요 부품주들도 전부 무거운데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가벼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가는 정말 너무 무거워서 이 뭐 반등할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관세 이슈는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슈가 줄어든다면 우려했던 어떤 이익의 하향 부분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탑픽으로 LG전자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세컨픽으로는 삼성전기를 꼽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일단 프리미엄 가전을 바탕으로 우려했던 어떤 하향 수요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계절적으로 1분기, 2분기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홈 어플라이언스, 에어컨 수요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소위 이제 그 B2B 쪽에 쿨링 이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 때문에 LG전자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기는 MLCC하고 전장 부품 때문에 마진이 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으로 봤을 땐 덕산네오룩스인데 어저께 이제 급등했거든요. 급등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OLED인 줄 저도 당연히 알고 리포트를 봤는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작년에 편입한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펌프 회사인데 이 펌프가 원자력에 들어가는 펌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들어가는 펌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4개 모두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마 원전주가 다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새로운 원전주를 좀 찾아내면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 뭐 OLED 소재 전반적인 흐름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자회사로 인한 반등이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재료를 찾아냈다라는 측면과 어저께 이제 거래가 대거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리포트의 제목처럼 펀더멘털과 모멘텀 그중에서도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ML 모멘텀은 이사님도 동의하시는 바신가요? 뭐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다면 매출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지만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덕산네오룩스가 OLED 쪽 이런 디스플레이 쪽이 약간은 마진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 흐름을 받다 보니까 조금은 주가가 굉장히 정체됐었는데 그래서 다른 쪽에 뭔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하나 연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모멘텀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종목의 그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물론 과거에 2배, 3배 거래되던 종목이니까 지금 1.5배 수준이 굉장히 싸 보일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다는 네.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정말 강해야 아마 추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포트는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준비된 그림 3가지만 보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뭐 저평가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ROE, PBR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항상 저 아래에 있다는 거죠. ROE가 낮으니까 PBR이 낮은 거 맞는데 근데 지금 이 짙은 파란 선이 평균 아닙니까? 평균에 한참 밑에 있다는 거죠. 신흥시장, 중국도 다 밑에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ROE가 낮으니까 낮은 거 맞지만 평균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저 회기선 부근 정도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냐?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배당은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저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익은 늘어나는데 왜 배당은 그만큼 늘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다못해 가권 지수도 그렇게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지수 자체가 한 4%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수 기준으로는 2%가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나 약간 안 되거나 그 정도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준비된 그림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쪽에서 배당금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 자사주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바로 소각했을 때 주가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리포트에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배당도 할 수 있고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꼽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하나 선별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니까요. 관련된 종목군들을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강세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기대의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들도 레포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인준의 빅데이터. 오늘은 섹터별 대결 구도로 만들어주셨는데 원전, 양자모, 화장품입니다. 모두 다 강한데 누가 가장 잘할까? 하나씩 좀 분석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시청자분들의 중심에 좀 맞췄습니다. 네,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좀 준비해서 그날 좀 봐야 될 섹터, 제가 고민하는 섹터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의 포인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연동관계를 짓기가 쉽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보니까 원전 괜찮았고요. 글로벌 리즈도 괜찮고 앞으로 원전 수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에 탈원전 기조가 이미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뭐 여야 뭐 양당 모두 다 할 거 없이 탈원전 기조가 거의 확정 기류인 것 같아서 원전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고민은 에너빌리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뭐 보유자분들은 뭐 적정 시점에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낙수 효과로 내려갈 수 있는 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아직까지 밑에서 변곡점 원전에서 좀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데 좀 구미가 땡기는 쪽인데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손이 쉽게 안 나갑니다. 이건 한전 지금 한전 KPX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스몰캡까지 내려가 보면 종목 안내 정도만 해드리겠습니다. 일진파워 그리고 우진엔텍 이 정도까지 뭐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지금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다 실적 기반 원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자암호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양자암호 자리들이 괜찮습니다. 사실 전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괜찮았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너무 기술적 그 접근이 어려워서 난이도가 최상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 종목은 엑스게이트 모습인데 어제 장중에 13% 올랐거든요. 시가가 뭐 고가 언저리 되면서 고스란히 뭐 다 반납했고요. 윗골이 좀 뭐 시가 때부터 올라가더니 윗골이 음봉 마무리 됐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보 보안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되진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뜨거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몇 개 종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코이버,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솔리드까지. 이런 종목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화장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코스맥스나 API, 실리콘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갈 폭이 남아있다. 지난번에 뭐 45,000원 찍고 놀림목 들어간 다음에 한 이틀 좀 올랐는데요.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의 안내나 소개보다도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중심으로 좀 돼 있다면 내지는 그리고 반대적으로 뭐 조선 방산 쪽으로 좀 돼 있다면 성장주 중심을 편제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좀 성장주 중심으로 좀 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래서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 것이냐. 지금은 원전하고 양자암호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는 화장품이 이치 오케이거든요. 네.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조금 여기는 중장기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낙폭과대에서 낙수 효과를 좀 받아본다면 후발주자 쪽에서 원전이나 양자암호 쪽은 공략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질비에 있다까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원전이나 양자 쪽은 후발주자도 괜찮은데 화장품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 잘 나가는 섹터 3가지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